안녕하세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사람을 걸러낸 40대 여자입니다. 가족은 좋아도 미워도 어쩔 수 없는 내 가족, 내 사람이라고들 하잖아요. 그건 아마 평소엔 서로 말을 핥히기도 하고, 때론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되더라도 결국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 남편과 그런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때론 미워도 때론 고맙기도 했던 미우나 고우나 나와 아이를 낳고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더군요. 전 우연한 계기로 저에 대한 남편의 본심을 알게 됐는데요. 그때 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릴 적 제 가족은 아빠 한 분뿐이었어요. 아빤 제가 아주 어렸을 땐 회사를 다니셨다는데 회사가 문을 닫으며 통닭집을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하셨죠. 아빠, 엄만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아빠가 미안하다, 현정아. 제가 7살이던 어느 날부터 엄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궁금해하던 저를 안고 미안하다며 흐느끼기만 하셨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엄만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빠가 힘들게 모으셨던 돈까지 전부 들고 말입니다.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그 뒤로 엄마가 어떻게 어디서 살고 있는지 살아있긴 한지 지금까지도 전 알지 못하는데요. 아빠가 피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사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도 평생 두 발 편히 못 뻗고 살길 바라곤 했습니다. 엄마 일로 큰 상처를 받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는 강하셨어요. 아빠는 절 키우기 위해 홀로 오랜 시간 고군분투를 하며 사셨죠. 저희 아빠는 장사만 하셨던 게 아니라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게 뭐라도 남겨줘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아빤 부동산 경매를 배우셨는데요. 열심히 발로 뛰며 공부하신 끝에 아빤 제법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0대 후반일 땐 아빤 저희가 살던 지역에 3층짜리 건물을 마련하실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 아니라 서울처럼 건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었죠. 이제 경매는 그만하련다. 이 정도면 내 노후 자금도 괜찮고 나중에 현정이 너한테 물려주기에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 살던 세입자를 설득하는 게 진짜 스트레스더라. 건물을 마련하며 아빤 경매를 그만두셨어요. 전 아빠가 이젠 좀 편하게 사시길 바랬는데요. 그래도 아빤 통닭 장상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아빤 통닭집을 그 건물 1층으로 옮겨 계속 장사를 하셨죠. 다행히 아빠의 가게는 이전 위치에 있을 때보다 더 성황을 이루었고요. 현정 씨, 비록 나이 때문에 제가 남자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 알고 보면 진짜 괜찮은 놈이거든요. 만나다 보면 나이 따위 느껴지지도 않으실 거예요. 저 딱 3번만, 아니 5번만 만나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키워주신 은혜를 갖고 열심히 효도하면서 직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의 직장인이었는데 나이는 소개팅 장소에 나가 알게 됐었거든요. 원래 연상만 만나봤던 전 저보다 어린 남편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 애프터 신청을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저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았다며 남편이 계속 절 붙잡더라고요. 그 마음이 고마워 저는 남편을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보니 이렇게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 또 있었나 싶어 결국 마음이 열렸고 연애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티가 안 나는 줄 아는데 거짓말하면 정말 티가 다 났죠. 또 가만 보면 사람은 착한데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워낙 해맑고 아기도 없어서 보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허탈해져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자기야, 짜잔. 내 1주년 기념 깜짝 선물이야. 내가 기념일 맞춰서 자기 데리고 가려고 5성급 호텔 예약해놨어. 세상에, 고마워. 근데 지금 성수기라 되게 비쌀 텐데 이걸 어떻게 예약했어? 내가 자기 월급도 다 하는데. 에이, 자기 위해서 이 정도도 내가 못 쓰려고? 카드 좀 할부로 팍팍 긁었지. 아, 할부? 자기 지금 자동차 할부금도 다달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또 할부로 긁었다고? 아휴, 못 살아. 마음은 너무 고맙게 받을게. 그런데 다음부턴 이렇게 무리하지 마. 우리 앞날을 생각해야지. 그런가? 미안해. 난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나한테 실망하지 마. 나 앞으로는 진짜 돈 아껴 쓸게. 남편의 철부지 같은 행동에 가끔은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염두에 둬야 하는 나이인데 저를 위해서란 이유로 큰돈을 턱턱 쓰거나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인 줄도 모를 때도 있었죠. 그럴 땐 이 사람과 계속 앞날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를 많이 좋아했던 남편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또 바로바로 고치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건 절대로 하지 않고 변하겠다면서요. 한 번은 만나는 사람이 없냐던 아빠의 물음에 솔직하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속이 다 보인다니 적어도 음흉한 짓은 못할 사람 아니냐.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잘해주냐 보단 얼마나 내가 싫은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란다.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살아온 행동을 고치는 건 아무나 못한 일이거든. 게다가 네 말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 사람이라며. 아빠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런 아빠의 조언과 날이 갈수록 제게 잘하고 저와 결혼하겠다며 돈도 더 열심히 모으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전 2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죠. 신혼 초만 해도 저를 보는 남편의 눈에선 꿀이 아주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절 좋아했던 남편은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아들을 낳고 임신했을 때 찐 살이 잘 빠지지 않자 좀 시큰둥해지긴 했었지만요. 그래도 남편과 제 사이는 여전히 원만한 편이었어요. 다만 남편은 전처럼 절 반짝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고 다정한 남편 같은 모습보단 친한 친구, 친한 동생의 모습으로 함께였을 뿐이었죠. 저도 살을 안 빼고 싶어서 안 뺀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게 많이 찐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애를 낳으면 다들 그렇게 의리로 정으로도 많이 산다고 하니 씁쓸하지만 현실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짜잔!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길래 오다가 당신 닮은 장미꽃 좀 사왔어. 어때? 나 같은 남편 또 없지? 현우 아빠, 이것 봐.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야. 당신이 갖고 싶다던 새운동화. 내가 당신 몰래 용돈 모아서 샀지. 얼른 신어봐. 당신 이 브랜드 좋아하잖아. 그렇다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몸이 건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얄미고 서운하긴 해도 또 때로는 서로에게 감동도 안겨주고 장난도 치며 우린 아이와 셋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죠. 행복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전 이게 바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도 듬직하지 못해도 살가운 사이였고요. 아, 장인어른, 저한테 고하라고 해놓고 바로 이렇게 수도하시는 법이 어딨어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 아이, 장인어른이랑 다음부터 고수업 안 쳐요. 처음엔 남편도 아빠 앞에서 괜히 긴장도 하고 위축도 되곤 했었는데요. 아빠가 워낙 아들처럼 편하게 잘해주시니 남편도 아빠가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끔은 아빠에게 삐지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빤 철없는 아들내미 하나 생긴 것 같다며 오히려 편하고 재밌다고 남편을 예뻐해 주었죠. 예, 애미야. 너 김이 삐지면 뭔 줄 아냐? 뭔데요?
뭐 삐진 김이요? 아니야. 바로 김치. 김치다. 너무 웃기지 않냐? 예미야. 우리도 가족끼리 저런 데 좀 놀러 가보자. 난 나이 들어서 어떻게 예약하는지 잘 모르니까 너희가 좀 해봐. 다른 가족들 것도 다 같이. 이야, 저기 무슨 나라냐? 바다새 끝내준다. 시댁 식구들에 대해 말해보자면 우선 시부는 남편과 판박이처럼 닮은 분이었습니다.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실없이 깔깔 웃던 해맑은 성격과 약간의 철없는 모습이 말이죠. 아, 철없다고 표현한 건 늘 그런 시부를 보며 혀를 끌끌 차던 시어머니께서 늘 입에 달고 사시던 말이었어요. 철 좀 들어라 이 양반아. 가족들 다 김장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혼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김치 부해 이러고 있어? 힘들어 돌아가시겠는데 애미가 네 웃깁니다 하겠어? 경철이 넌 또 뭘 웃기다고 그걸 받아줘. 너도 참 나이 들어도 계속 실없는 것이 너나 네 아버지나 부전자전이다 아주. 당신 저런 유럽 가서 여행하려면 패키지 여행이라도 인당 몇백씩은 드는 거 몰라? 당신이 나중에 애들한테 돈 줄 것도 아니면서 뭘 은근슬쩍 애미한테 예약을 하래. 부모가 돼서 애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할 망정 철 좀 두시오. 애미야 신경 쓰지 말거라. 네, 그래도 바다가 좋으시다니까 겸사겸사 가족들끼리 여행도 갈 겸 제주도 한번 알아볼게요. 애가 있어서 저희도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해외는 좀 힘들고요. 서방님네랑 아가씨랑 같이 나눠서 내면 그렇게 빠듯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시부보단 어른스럽고 늘 절 위해 주시던 시어머니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부의 푼수 같은 말씀이 좀 그렇긴 해도 시어머니를 위해 시댁에 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두 동생인 시동생과 시누인, 딱 시어머니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액면가를 빼고 나면 남편이 아니라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오빠 언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두 사람은 차분하고 의젓했죠. 그런 두 사람과도 마음이 꽤 맞았고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3년 뒤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는 시댁에 모이거나 함께 여행을 갈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더군요. 당시 아빤 뵐 때마다 자꾸 살이 빠져 보이셨어요. 아빠, 살이 또 빠지셨죠? 안색도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어디 불편한 데 또 없으세요? 괜찮다. 나이 들면 살이 자꾸 빠진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겠지 뭐. 전 아빠의 연세가 점점 많아지며 아빠의 건강을 많이 염려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잘 챙겨드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이시기도 하고 시누이도 두 분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에겐 저뿐이었으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전 상의하에 양가 부모님 세 분 모두 꾸준히 건강검진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도 괜한 염려가 놓이진 않았는데요. 아빠도 남편도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며 웃어 넘기곤 했었죠. 하지만 아빤 시동생이 결혼한 이듬해 건강검진을 받고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분명 그전에에도 건강검진을 받고 대장 내시경도 다 하셨었는데 초기도 아닌 간 전이까지 다 된 사기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병원 측에서 실수한 건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 전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아빠처럼 전년도까진 이상이 없다가 1년 사이에 암이 급격히 진행되거나 드물게는 발견이 어려웠던 경우도 많더라고요. 암이 당시엔 작은 세포나 용종 수준이어서 놓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런 일이 왜 하필 저희 아빠에게 일어난 건지 그게 정말 너무 원망스러웠죠. 아빤 그제야 이게 암 증상이었구나 하며 사실 요즘 변비와 설사가 심해지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원망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없으시냐고요. 조금만 일찍 발견됐으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다 제가 다 죄송해요. 제가 아빠를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당연히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아빤 여명 4개월에서 항암 치료가 잘 들면 1년까진 볼 수도 있다는 선고를 받으셨죠. 그래도 아빤 당장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시며 끝까지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울보 딸내미, 이 아빠마저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할 거야. 아빠가 꼭 우리 현정일 위해서라도 살게. 약속하마. 그런 아빠를 위해 저는 3살배기 아들을 남편에게 부탁하고 주말이면 늘 아빠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일에도 회사가 끝나면 아빠 병원으로 갔다가 아빠가 잠드시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 고맙게도 남편은 자신에게 미안해하던 제게 많이 힘을 줬었어요. 괜찮아. 당신은 지금은 나랑 현우 말고 장인어른께만 집중해. 안 그럼 나중에 후회할 거 아니야. 나도 장인어른 뵈러 자주 갈게. 평소엔 철없어 보였어도 필요할 땐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구나 싶어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시간 날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이를 많이 돌봐주고 집안일도 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 문병도 2번 와주셨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빨리 쾌차하셔야죠, 사돈어른. 에이미가 하루가 다르게 애가 탈 깹니다. 나중에 우연히 알고 보니 남편은 가끔은 시어머니께만 애를 맡긴 채 술을 마시러 나가기도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울적하다고 남편마저 매일 슬퍼만 하고 있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해했었죠. 고작 몇 달이었는데 좀 참아주지, 애 옆에 좀 있어주지 싶은 마음이 들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병은 치료받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기에 저는 아빠에게 기적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빠는 투병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해를 넘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빠, 평생 힘들게 사셨으니까 노후만은 꼭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빠도 여유롭고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노후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던 저희 아빠를 좋아했었던 남편도 제 어깨를 감싸주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낸 뒤 마음 같아선 다 그만두고 침대에 누워있고만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책임져야 할 아이도 있고 또 다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빠의 유산 문제 등 정리해야 할 일도 태반이라 슬픔에 젖어 있을 여유도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슬픔에 빠져 있길 포기하고 대신 아빠를 제 삶에 최대한 남겨놓을 수 있도록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물려받은 아빠의 건물에서 아빠가 하시던 통닭집 또한 이어가기로 했죠. 평생 아빠가 힘들어하셨던 그 일을 자식인 제가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미안해 여보. 내가 퇴근이 좀 늦지? 혼자 현우 밥 주고 하느라 힘들었겠다.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이지. 사무직 일만 하다가 서서 튀는 기름 맞아가며 일해야 하잖아. 처음엔 남편도 제 의견을 선뜻 받아들이고 응원해줬습니다. 벌이도 제가 직장 다닐 때보단 훨씬 좋았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전 아빠 함께 일했었던 다른 직원 몇 분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통닭 장사에 적응해 나갔죠. 아무리 아이 생각에 다른 직원분들께 가게를 맡기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잦았다고 한들 아무래도 전보단 퇴근 시간이 자주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음 한 1년 정도는 남편이 절 이해해주고 아이도 잘 돌봐줬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사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어디야?
8시간 넘도록 당신이 애 데리러 안 왔다고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었어. 당신이 계속 전화 안 받아서 내가 급하게 퇴근하고 애 데리고 왔는데 여태 뭘 하다가 이제 전화를 받는 거냐고. 아, 퇴근하고 회사 동료들이랑 한잔 한다는 게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네. 휴대폰도 무음으로 돼 있었나 봐. 미안, 미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애 아빠라는 사람이 애를 어린이집에서 찾아오지도 않고 생각 없이 술을 마셨다고? 이게 무슨 민폐야. 아유, 진짜 그만 좀 해.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있어서 그랬어. 나도 사람인데 숨 좀 쉬고 살자. 당신 요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지. 당신만 힘들어? 나도 내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은 만큼 집에 돌아와서 늦게까지 밀린 집안일 다 하고 늦잠도 안 자고 애 깨우고 씻겨. 밥 챙겨줘. 어린이집 등원해 가족들 먹을 밥까지 다 해놓고 가잖아. 나도 친구도 만나고 싶고 놀고도 싶은데 참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 힘든 것만 생각해? 남편은 이러다간 자기 인생이 없어질 것 같다며 점점 아이 돌보는 일도 나 몰라라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놀라서 제가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죄송하게도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전화해 부탁을 하는 일이 많아졌죠. 물론 제가 일찍 퇴근하는 날을 제외하면 남편이 애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 집에 데리고 오는 날도 많긴 많았는데요. 애를 집에 데려왔으면 씻기고 밥도 제대로 먹이고 좀 놀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집에 가보면 남편은 애 옷도 제대로 갈아입히지 않고 대충 TV만 틀어주고 자신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 밥은 주긴 줬는데 자신과 아이가 먹은 식기들은 하나도 치우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제가 8시, 9시 이렇게 들어오는 날엔 꾹 참고 제가 다 했었는데요. 가끔 새벽 1시가 넘어서 퇴근한 날 아이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잠들어 있는 걸 봤을 땐 오만 가지 신경질이 다 올라왔어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애를 집에 데려오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게 다 아빠 노릇 다 한 건 줄 알아? 나 안 그래도 집에 오면 발바닥이고 허리고 다 으스러질 것 같아. 애를 나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육아를 나 몰라라 해. 그리고 집안일도 그래. 내가 집안일을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나눠서 하자는 건데 어쩜 그렇게 손도 안 댈 수가 있어? 진짜. 그 잔소리 좀 그만해. 남잔 여자보다 덜 섬세해서 아무래도 여자만큼 못한다고. 그래도 나도 최선을 다한 거야. 설거지는 하려고 했는데 진짜 깜빡한 거라니까. 남잔 설거지도 밥 먹고 바로 까먹을 정도로 건망증이 심하고 청소기도 돌릴 줄도 모르는 거야? 깜빡한 거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설거지부터 해. 제가 화를 내면 그제서야 어기적 일어나서 하긴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같이 분담해야 되는 일을 왜 꼭 시켜야만 한답니까? 아빠가 아프실 때 잠시 보여줬었던 듬직함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은 전보다 훨씬 철없고 게을러져 있었어요. 또 남편은 언젠가부턴 은근하게 제 외모를 흠잡기도 했죠. 에휴, 당신 그 뱃살 좀 봐. 밥 조금만 더 먹으면 터지겠네. 여자 배 맞아? 현우야, 너희 엄마 봐봐. 완전 아줌마다 아줌마. 뱃살 썰면 최소 3그릇 나오겠네. 당신 배가 나보다 최소 2배는 더 나아 보이는데 밥맛 떨어지게 왜 갑자기 뱃살 타령이야. 나도 스트레스 받아. 애 낳고 살도 잘 안 빠져서 힘들었는데 맨날 일하는 시간도 들쭉날쭉해져서 밥 먹는 시간도 일정치 않다 보니까 더 빼기 힘들어졌단 말이야. 허구한 날 야식 먹고 술 먹으면서 뱃살 찐 당신이 나한테 지적할 말은 아니지. 여보, 당신 그 피부 관리 좀 해. 당신 피부를 보면 벌써부터 거뭇거뭇한 게 꼭 검버섯 핀 것 같다니까. 밖에 나가면 당신이랑 나랑 2살이 아니라 10살은 차이 난다고 생각할걸? 당신 마누라 지적질만 하지 말고 그렇게 아쉬우면 피부과라도 끊어주던가. 그럼 내가 잠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감사하게 관리받을 테니까. 처음엔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기에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져 남편이 절 소홀히 여기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부하기엔
남편은 해도 좀 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자꾸 멀어졌어요. 그래도 내 가족이니 미워도 참고 살자.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고 생각했던 건 과거 남편에게 분명 고마웠을 때도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수많은 시간과 감정을 함께 나눈 내 가족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의리였다는 걸 저는 알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던 어느 날부터 저는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계속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화장실도 전처럼 건강하게 가지 못하는 것 같고 불안하네. 원래였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는 증상들이었는데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병을 알아채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괜히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증상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또 그게 다 제 증상 같은 겁니다. 당신 뭐야? 요즘 몸이 안 좋다더니 암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어? 아유, 그러지 말고 검사 받아봐. 사이가 소원해졌던 남편도 저희 아빠 생각이 난다며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전 이미 건강검진을 예약해 놨었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은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다행히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아빠 때가 생각나 더 정밀한 검사까지 했었는데도요. 위험 증상이 조금 있었고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도 떼어내긴 했지만 괜한 의심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도 그 결과를 말해주려고 했는데요. 제가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자 남편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뭐래? 무슨 암이래? 왜? 장인어른 때처럼 대장암이래? 심각하대? 그런데 영 이상하고 속이 거북하더군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 마치 제가 꼭 암에 걸렸으면 하는 사람처럼 눈이 반짝거리고 기대에 찬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무슨 속내를 가지고 있나 싶어 찝찝한 마음에 전 대장암 3기쯤 판정이 났다고 거짓말을 해봤습니다. 그렇대. 어떻게 한 집안에서 부녀가 똑같이 이게 무슨 일이야? 수술은 안 된대지? 3기면 되려나? 치료 방향에 대해선 다시 의사 선생님이랑 의논해 봐야 할 것 같아. 물론 남편이 너무 놀라면 바로 미안하다고 장난이었다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전 분명 봤습니다. 처음에 내가 암이 맞다고 했을 때 남편의 입꼬리가 씩 올라가는 걸 말이죠. 찰나였지만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잊어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은 얼른 표정을 슬픈적 바꾸며 눈물까지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억지 눈물인 것 같았는데 제 심증이었으니 확실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인간 대체 뭔가 싶어 저는 우선 거짓말을 다시 정정하지 않았어요. 여보, 여보, 밖이 쌀쌀해. 목에 손수건이라도 두르고 나가. 내가 매줄게. 면역력 떨어지면 감기도 무서운 법이야. 여보 왔어? 내가 현우 목욕도 다 시키고 설거지도 빨래도 다 해놨어. 당신 가뜩이나 아픈데 힘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 여보, 나 벌써부터 자꾸 눈물 나. 그래도 나 당신 나을 거라고 믿을 거야. 내가 당신 장인어른처럼 허무하겐 절대 안 보낼 거야. 그 뒤 남편은 자신이 언제 변했었냐는 듯 제게 엄청 잘하더군요. 자꾸 눈물을 보이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전 속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말이죠. 그동안 사이가 좀 소원해졌다고 해도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왜 좋아했지? 내가 뭐 큰 실수라도 했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웃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렇게 한 3일쯤 지났던 날이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조금 일찍 퇴근한 뒤 오랜만에 남편에게 따뜻한 저녁도 차려주고 술도 한잔하며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곧 들통날 거짓말이었고
그래도 병으로 사람을 속이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우선 사실대로 말한 뒤 오해를 풀든 화를 내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볼 작정이었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도토리묵 무침과 파전을 부쳐주려고 재료를 사서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복분자주도 하나 사서요. 그리곤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킨 아이가 피곤하다기에 밥을 좀 먹이고 일찍 재운 뒤 음식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준비를 하기도 전에 갑자기 화장실 신호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장본 것들을 대충 주방 구석에 내려놓은 뒤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배만 살살 아플 뿐 해결이 되지 않아 꽤 오래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요. 마침 남편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아버지. 아유, 그렇다니까요. 집사람 대장암 3기래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대장암이셨잖아요. 암은 유전이라더니 진짠가 봐요. 현우 집에 데리고 왔냐고요? 아니요. 짐이 좀 있어서 내려두고 다시 애 데리러 가거든요. 아, 마음 같아서 술 한잔하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당분간 집사람 비 좀 잘 맞춰야 돼서요. 남편은 누군가 깔깔거리며 통화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더군요. 들어보니 상대는 시부 같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살짝 문을 열고 통화 소리를 계속 들어봤습니다. 남편은 아이 방문이 닫혀 있어 아이가 집에서 자고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집에 일찍 들어왔을 거라곤 생각 못한 것 같았죠. 미처 현관에서 저와 아이의 신발을 눈여겨보지도 못했었는지 남편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계속 신나게 통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 남편의 통화 내용은 제 가슴에 사정없이 배신감을 꽂아 넣었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진 잘 모른대요, 아직. 근데 3기면 수술이 불가능해서 항암 치료부터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야 당연히 잘못될 가능성도 더 많죠. 그럼 이제 집사람 건물은 제 거예요. 당연히 얘는 아직 어리니까 다 제 차지죠. 저 이제 건물주 된다고요. 저도 이제 짜증나는 직장도 그만둘 수 있어요. 진짜 아싸라 비하라니까요. 아버지, 집사람 잘못되면 우리 통닭집은 빼버리고 우리 둘이서 다른 장사예요. 아버지도 좋으시죠? 너무 충격적인 내용에 충격과 분노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제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정말로 제가 암에 걸리길 바라고 있었고 요 며칠간의 행동은 전부 가식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빠가 남기셨던 제 건물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얼른 집사람 보내고 저도 새 인생 살아야죠. 집사람이 전에야 날씬하고 예뻤는데 지금은 아시죠? 살도 10kg가 넘게 찌고 아유, 외모는 뭐 아줌마 중에서도 상아줌마예요. 통닭집 하기 전엔 그나마 참아줄만 했는데 요즘엔 계속 기름밭에 노출돼서 그런지 피부도 얼굴도 더 엉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못생긴 여자랑 사는 거 안 그래도 슬슬 너무 실증 났었는데 집사람 가고 건물까지 제 손에 딱 들어오면 그야말로 전 새 인생 새 출발하는 거죠. 돈으로 어리고 예쁜 여자 꼬셔서 인생 아주 재미나게 살 겁니다. 애요? 아, 애야 뭐 어머니한테 좀 키워달라고 하죠 뭐. 저는 그놈이 자기 입으로 떠든 말들로 인해 그놈에게 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놈은 제 돈으로 어린 여자를 만나 애까지 버릴 거라며 벌써부터 새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놈의 폭로는 멈출 줄을 몰랐죠. 건물에 룸살롱을 차리자고요? 에이, 그건 아니죠. 아버지 평생 그렇게 술집 여자 만나고 유흥에 빠져선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이시더니 아이 그런 걸 차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이 물론 그런데 가실 수도 있죠. 아이 저도 집사람 몰래 한 번씩 갔었는데요 뭐. 아버지랑도 같이 노래방 가서 예쁜 언니들이랑 종종 놀았었잖아요. 장인어른 입원해 계실 때도 어머니랑 집사람 모르게요.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죠? 아, 그래도 건물값 떨어지게 우리 건물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전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왜 그토록 시어머니가 시부를 그렇게 못마땅해 했었는지 그제 알게 됐습니다.
다 그만한 과거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도 저 모르게 그런 곳에 다녔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시부와도 함께 갔었다니 완전 막장 집안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아빠가 생사를 오가실 때 저 모르게 그런 곳에 갔었다는 말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도 속은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람이 무서워지더군요. 열길 불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죠. 그렇게 화장실에서 치를 떨고 있는데 시부가 전화를 끊자고 한 건지 남편은 통화를 마무리하는 것 같더군요. 더는 들을 내용도 없었으니 저는 바로 화장실을 나가 남편의 뺨을 후려쳐 버렸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나 안에서 다 들었어. 어? 여, 여보. 아니, 언제부터 거기 처음부터 있었다. 왜? 와, 진짜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나는 아무리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뭐? 우리 아빠가 투병하고 내가 매일 눈물 흘릴 동안 당신 아버지랑 여자를 끼고 놀았어? 어리고 예쁜 여자랑 새 출발해야 되니까 내가 빨리 저 세상으로 가야 돼? 너 어디 가서 네가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도 마.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여보, 그게 진짜 대체 왜 저기서 나오는 거야? 여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지금까지 들은 얘기만으로도 귀가 썩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중요한 걸 말 안 했네. 나 암 아니야. 저번에 안 그래도 당신이 내가 암에 꼭 걸렸으면 하는 사람 같아서 거짓말을 좀 해본 건데, 나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대. 어쩌냐? 아쉬워서? 뭐? 암이 아니라고?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여보, 나 아버지랑 그냥 장난친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자기 마누라가 저 세상 가길 바라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어? 내 말이 바로 그 말인데 그런 버러지가 내 눈앞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아버지가 돈 보태주셔서 이 집에 내 지분이 훨씬 많은 거 알지? 당신 같은 인간은 내 가족 될 자격도 없고 애 아빠 자격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나가. 저는 울분에 차서 그놈을 마구 현관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놈은 힘으로 버티려고 들었는데요. 저는 주방 구석에 있던 파전용으로 사온 쪽파를 들고 그놈의 얼굴을 마구 내려쳤어요. 아우, 여보, 눈 매워. 그러니까 맺기 싫으면 나가라고. 나가서 그렇게 원하던 새 인생 실컷 찾으세요. 너랑 똑같이 사람만도 못한 네 아빠랑. 못 나가. 돈이 있어야 어린 여자도 만나지.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 이혼하면 당신한테 다달이 양육비까지 줘야 할 텐데.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아주 잠깐 직장도 다니기 싫고 당신한테도 권태기가 와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근데 나 앞으로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살게. 어? 난 당신이 납작 엎드리든 아예 깔아뭉개져서 쥐포가 되든 관심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권태기? 그런 멀쩡한 단어로 당신의 그 추악한 속내 포장하려고 들지 마. 이 악마 같은 인간아. 하지만 그놈은 끝까지 버티며 나가지 않으려고 들더군요. 그놈은 무려 다음 날까지도 집에서 버티고 있었죠. 심지어 다음 날 출근도 안 하더니 제가 애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도 그냥 일찌감치 출근하려고 하자 현관 앞에 아예 드러누워 버리더군요. 당신 이혼 안 한다고 할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어디 나 밟고 갈 테면 가봐. 저는 망설임 없이 불안해하는 아이를 번쩍 들어 먼저 현관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남편을 지려밟고 신발을 신은 뒤 출근을 해버렸죠. 그날 전 시어머니께 전화해 이혼할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자기 아들이랑 똑같이 며느리가 잘못되길 바랬던 시부에게 전화해 심한 말을 퍼부을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그럴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흥분한 모습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오시자마자 아직도 집에서 버티고 있던 남편에게 손에 집히는 대로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셨어요. 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좀. 아, 저 지금 리모컨에 맞았다고요. 아프니? 아퍼? 그냥 혀를 깨물든 접시물에 코를 박든 해라. 네가 사람이야? 애미가 대체 무슨 죽을 죄를 졌냐? 어? 한 거라곤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네가 감히 애미한테 그딴 짓을 해? 내가 평생 네 애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걸 다 봤으면서 네 애비랑 똑같은 쓰레기로 자랐냐? 어? 아이고, 조상님. 결국 남편은 자신을 직접 잡으러 오신 시어머니 손에 질질 끌려 나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 주셨죠. 미안하구나. 내가 일평생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내 아들놈이 똑같은 놈으로 자랐을 거라곤. 네 시애비도 끌고 와서 무릎 꿇리려고 했는데 지도 창피한 건 아는지 안 온다고 버텨서 못 끌고 왔다. 내가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 애미야, 내가 저놈은 평생 네 눈앞에서 치워버릴 테니까 무조건 넌 이혼하고 현우랑 잘 살거라. 미안하다 정말. 나중에 시누이와 시동생, 동서까지도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와 눈물로 사과를 해주더군요. 이렇게 시부를 빼면 시댁 식구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남편이란 놈이 제게 그런 잊지 못할 상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시댁 식구들 모두와 작별을 하게 됐죠. 그렇게 전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아니 전 남편은 제게 다달이 양육비를 주며 살게 됐고요. 하지만 그 과정까진 순탄치 않았는데요. 괘씸하게도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은 제가 아빠에게 물려받은 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부인데 모든 재산은 다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분명 내 지분도 있을 거라고 꼭 내 목 다 챙겨서 이혼하라고 하셨어. 기왕 이렇게 이혼하게 된 거 나도 손해는 안 봐야지. 원래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은 특유 재산이란다. 욕심만 많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아.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나 진짜 염치도 없고 낯짝도 두껍다. 어디 평생 그러고 살아봐. 결국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 모조리 떠나갈 테니까. 손해? 너 같은 인간이랑 7년을 산 내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야. 당연히 전 남편은 제게서 얻어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은 끝까지 제게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지지부진한 소송 싸움을 이어갔고 그런 전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운 건 전 시부였죠. 하지만 결국 전 남편은 패소했고 제가 요구한 위자료도 제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을 때 순간의 기질 발휘해 그걸 전부 녹음했었거든요. 그 내용엔 제가 암에 걸렸다고 오해한 남편이 저희 아빠가 남긴 건물을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유흥주점에 드나들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부부 사이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이 모든 정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어 위자료 청구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승소한 뒤 정말 그 인간의 바닥까지 본 것 같아 두 번 다시 그 인간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은 이혼이 마무리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저는 가끔이나마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와는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시부 때문에 전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고 사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 두 사람은 다른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혼한 뒤 시어머니도 시부와 이혼을 하셨거든요. 내가 평생 내 자식들만큼은 온전한 가정에서 멀쩡한 애들로 키우고 싶어서 그 인간을 다 참고 살아왔던 거다. 그런데 그게 내 제일 큰 실수였어. 내가 애초부터 그 인간을 경찰이 그놈한테서 떨어뜨려 놨어 봐라.
그놈이 이렇게까지 지혜비랑 똑같은 인간으로 자랐었겠니? 그러니까 에이미 너도 절대 애가 자기 의사가 생기기 전까진 경철이한테 보여주고 살지 마라. 딱 그놈처럼 클 나. 저도 보여주기도 싫었지만요. 애초에 뭐 보고 싶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긴 애초에 이혼하기 전에도 애 챙기기 그렇게 귀찮아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혼했다고 뭐 달라졌겠어요? 양육비는 앞으로도 계속 꼬박꼬박 보내면 다행이죠. 에휴, 그러게나 말이다. 나는 이 시애비도 시애비지만 경철이 그놈한테도 아주 크게 실망했다. 지 아빠를 따라서 유흥주점에 다녔다는 것도 기가 찬데 아유 어떻게 자기 마누라가 해를 당하기까지 바랄 수 있단 말이냐? 게다가 이혼할 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모습 보고 아주 학을 뗐다, 학을. 그래서 네 시아버지랑 이참에 이혼하면서 그놈도 같이 집에서 쫓아낸 거야. 지금은 시어머니도 시누이와 시동생 내외도 그 두 사람을 쳐다도 안 보고 살고 있다더군요. 전 남편과 시부는 함께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는 모양인데 처음엔 그 둘 다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께 그렇게 연락을 해댔다고 해요. 아버진 같이 살면서 음식도 정리도 아무것도 안 한다. 경철이 이놈은 자기 아빠를 제대로 모실 줄도 모르는 불효자식이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시어머니께 와 밥과 집안일 좀 해달라고 우는 소리를 한 거죠. 기가 찼던 시어머니는 그 뒤로 아예 그들의 연락처까지 차단하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붕어빵이던 전 남편과 시부는 지금은 똑같이 처량한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시누이가 결혼하면 시동생 내외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는데 서로 위해주고 가족애로 똘똘 뭉쳐 살고 있는 다른 시댁 식구들과는 참 다른 결말을 맞이한 거죠. 저는 저대로 좋은 시터 이모님을 만난 덕에 마음을 좀 놓고 아이를 맡기며 여전히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친구가 자신의 두 딸을 모두 예쁘게 키워주신 분들이라며 제게 소개를 시켜준 분이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초등학생이 된 아들도 하루하루 밝게 자라주고 있는데요. 이제 제 인생의 남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희 아빠가 절 땀과 눈물로 키워주셨듯 저 또한 저희 아들을 혼자서 멋지게 키워내는 거. 아들 곁에 있는 내내 아들에게 엄마 아빠 두 사람의 부모 몫을 해주며 살아내는 게 제 유일한 삶의 목표예요. 나중에 전 남편이 외롭다며 아들을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 앞에서 어느새 자아가 확실해졌을 아들의 의사를 제가 제일 먼저 존중해줘야 될 날이 오겠죠. 저는 제가 온전히 아들을 제 뜻대로 움직이기보단 스스로 심지 굳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들을 잘 키워내려고 합니다. 자식이란 부모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가끔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울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전 그래도 스스로가 좋은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려고요. 저는 부모가 처음이지만 저를 키워주신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빠처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저나 저희 아빠 혹은 저희 시어머니처럼 배우자나 가족 알기를 우습게 하는 가족을 둔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로 인해 힘들고 눈물 어린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고 때론 우라가 치밀어 잠을 이루지 못한 밤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을 계속 앙금과 우라로 채우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런 그들과 달리 분명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가족 혹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이들이 없더라도 여러분껜 여러분 자신, 나 스스로를 누구보다 위해주고 아껴줄 나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니 안 좋은 감정에 빠져 아까운 인생을 흘려보내기보단 진짜 내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부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웃을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내 삶을 계속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분명 그 앞날엔 좋은 날만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퇴근해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오늘 출근길의 날이 화창해서 기분이 참 좋았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빠가 우리 딸 오늘도 힘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같았고요. 그때 저처럼 여러분 또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 속에서 마음껏 웃으며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하고 지금은 친정에서 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지만 나 이혼했어요 하고 구태여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혼에 대해 가족들 외엔 미주알 고주알 떠들고 다닌 적은 없었는데요. 요즘 취미로 푹 빠져 듣고 있는 이 사연 투브엔 저처럼 기상천외한 일을 겪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익명의 힘을 빌어 아주 황당하게 끝나버렸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사남매 중 둘째입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고 제 아래론 둘 모두 여동생이죠. 우린 자라는 내내 참 많이 티격태격하면서 자랐었는데요. 그래도 커보니 형제만큼 가깝고 소중한 존재가 없더라고요. 저흰 한 지방의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형제 중 한 명도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은 절 포함해 셋이 서울과 타 지방에서 나오긴 했지만 우린 다시 저희 지역으로 돌아왔죠. 부모님도 계시고 평생 나고 자란 이곳이 좋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삼겹살 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오빤 그런 부모님을 도와 일하고 있었고요. 부모님의 가게는 엄청 큰 식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선 나름대로 오래된 맛집이라고 입소문이 난 곳이었어요. 덕분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와 항상 손님이 많았고요. 그런데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 식당을 나가다 말다 하시게 되자 오빠가 두 분을 돕기 위해 직장을 관두고 부모님 가게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오빤 그곳에서 손님으로 만난 새언니와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했고요. 난 당신이 진짜 부러워. 난 외동인데 당신이 형제들이 많잖아. 난 어릴 적부터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오빠가 결혼한 지 2년 뒤 저도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형제가 없는 외동이었어요. 남편은 3대 독자로 듣기론 남편 집안 자체가 손이 정말 귀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제 관계는 정반대였지만 우리에겐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댁도 식당을 한다는 거였어요. 시모가 저희 지방에서 고급 갈비집을 굉장히 크게 하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의 식당은 규모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말이죠. 3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썼으니까요. 시모의 식당은 그만큼 손님도 많았고 연예인들도 많이 가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시부는 무려 저희 지역의 시의원이었어요. 시댁은 그만큼 재력이 좀 있는 집안이었는데요. 평범한 집안딸인 제가 그런 집 아들인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 하면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엄마야! 어머, 어떡해.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시모의 식당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대학을 나오긴 나왔는데 웬만한 직장 다니는 것보다 시모의 식당을 물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좋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크고 유명한 식당의 후계자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그 갈비집을 저희 회사 대표님이 통크게 쏘셨던 회식 덕에 처음 가봤었는데요. 그때 한 직원의 실수로 인해 남편과 인연이 되었어요. 그때 한 종업원이 발을 헛디뎌 제게 반찬으로 나온 양념게장을 쏟았었거든요. 그걸 보고 카운터에 있던 남편이 달려와 제게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세탁빈 저희 식당에서 전부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교육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시키겠습니다. 여기 매니저님이세요? 괜찮아요. 이거 비싼 옷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 혼내지 말아 주세요. 아깐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아마 제가 통로 쪽으로 발을 좀 빼놨던 것 같아요. 제 발에 걸려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제 책임이에요. 그리고 아니라고 해도 아직 어린 학생 같은데 알바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죠. 부탁드려요. 그때 남편이 그 식당 주인 아들인 줄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저 아직 어려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어린 직원이 가여워 보여 최대한 감싸줬었죠. 그런데 그때 그런 제 모습이 좋게 보였는지 식당을 나올 때 남편이 따라 나와 이러더라고요. 손님, 이거 무료 식사권인데요. 사실은 저희 가게 그런 거 없긴 한데 제가 급하게 만든 겁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너그럽게 저희 실수를 넘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나중에 꼭 들러서 써주세요. 직원의 실수를 감싸줬다고 무료 식사권까지 주다니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이런 거 마음대로 주면 사장에게 혼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도 했죠. 제 또래로 보였으니 사장이라곤 생각도 못하면서요. 그게 발단이었습니다. 전 그 뒤 막내와 함께 그 식당에 다시 방문했고 그게 인연이 되어 남편과 얽히고 얽히다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제게 구애를 했었거든요. 전 늘 제가 최고로 예쁘다, 멋지다 해주며 제 자존감을 지켜주던 남편을 믿고 제 인생을 걸게 됐죠. 결혼할 때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은 1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솔직히 형제도 많은데 너무 큰 돈이라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오빠도 결혼할 때 똑같이 지원해 줬다며 그냥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안 받으면 나중에 네 동생들도 받기 모양새가 이상해지잖니. 우리 네 시어머니 될 분 가게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성공한 식당 하는 부모다. 게다가 그쪽 집에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기로 하셨다며? 처음부터 해간 게 너무 기울면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해도 좀 그런 법이야. 아, 우린 우리 딸 기죽는 거 싫다. 그러니까 신혼집 구할 때 너도 꼭 2억 보태. 알았지? 엄마 말씀대로 시댁에선 우리가 신혼집을 구할 때 친정에서 도와주신 1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지원해 주셨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시부모님은 괜찮다며 웃으셨죠.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얼만들 못 쓰겠니? 넌 형제가 많지만 우린 우리 아들 하나라서 괜찮아. 그렇게 우린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좋은 아파트를 얻어 넉넉하게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아파트 값이 한두 푼이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결혼한 뒤 전 친정뿐 아니라 시댁에도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많이 바쁘시죠? 아, 손님도 많네요. 어머, 아이, 퇴근하고 힘들 텐데 집에 가서 쉬지 여긴 왜 왔어? 어젠 친정 부모님 가게 가서 일손 좀 거들었는데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 가게도 좀 도와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여기 요즘 직원 둘이나 그만둬서 일손이 부족하다면서요. 어머님도 서빙하고 주방이라고 다 하셔야 될 정도로요. 그래서 어머님 힘드실까 봐 도우러 왔죠. 앞으로 당분간 퇴근하고 와서 도와드릴게요. 겸사겸사 저도 남편이랑 같이 집에 가고 좋죠 뭐. 그럼 빈손으로 오지? 뭘 또 바리바리 사왔어. 그래도 이 식당 며느리인데 어머님하고 남편 체면이 있죠. 직원분들 드릴 거 간단하게 좀 사왔어요. 저 앞치마 두르고 서빙 시작하면 되죠? 아버님, 아버님이 낚시 좋아하신대서 제가 낚싯대 좀 좋은 걸로 사와봤는데 며느리가 선물 드리는 건 법에 안 걸리죠? 아니, 내가 슬슬 낚싯대 새로 사려고 한 건 어떻게 알고? 종류도 딱 보니까 내가 무슨 낚시하는지까지 다 알고 골라온 거로구나. 정말 고맙다, 새아가. 역시 섬세한 부분은 딸이 최고라더니 그 말이 맞구나.
식당하는 부모님을 둔 딸로서 식당에 일손이 부족하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할 땐 힘들단 말 한 번 없이 시모와 남편의 식당에 가서 일을 돕곤 했죠. 심지어 남편이 볼 일이 있어 쉬었던 날에도 혼자 시모를 도우러 간 적도 있었어요. 또 섬세함이 덜했던 남편 대신 시부를 소소하게 챙겨드리고 관심을 많이 표해드렸더니 시부도 제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남편 또한 친정 식구들과 잘 지냈기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임신이 잘 되지 않던 게 문제였죠. 아가, 혹시 좋은 소식 없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렇구나. 아유, 아니야. 네가 뭘 죄송하니. 다 때 되면 생기겠지 뭐. 손이 귀한 집이었기에 시부모님은 오매불망 손주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고 남편 또한 대를 이어야 한다며 아이를 기다렸죠. 그런데 좀처럼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는 겁니다. 시부모님 중 특히 시모는 절 볼 때마다 은근히 임신 소식에 대해 물어보고 심지어 자주 전화까지 걸어 아이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실망하지 않는 척이라도 하셨는데요. 나중엔 아예 대놓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아휴, 너희들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참견하면 구닥다리 심으라고 욕먹는다지만 너도 알잖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얼른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나줘야 나도 네 시아버지도 두 다리 좀 쭉 뻗고 잘 거 아니냐. 다음 달에 꼭 좋은 소식 기대하마. 알았지? 가장 애가 탔던 건 저 자신이었건만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자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자꾸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가, 이거 받아라. 이게 뭔데, 어머님? 부적이야. 집 곳곳에 붙여놓고 네 베개랑 지갑 같은 데도 넣고 다녀. 아참, 속옷에도 하나씩 꿰매두고. 그게 애 잘 들어서게 하는 부적이래.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이해. 너 내가 말한 대로 부적 잘 지니고 있어?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애소식이 없니? 비싼 돈 주고 지어오셨다고 해서 저도 해봤는데요. 노력도 다 해봤는데 하늘이 잘 안 도와주네요. 아휴,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무조건 하늘타만 하지 말고. 예, 이따 보약 지어놨으니까 가져가서 먹어라. 애 잘 들어서게 하는 보약이라고 해서 비싸게 지어온 거야. 더 이상 돈 안 충나게 하려면 네가 더 노력해야겠지? 시모는 5만 가지 부적을 지어오고 계속 보약을 지어오는 등 임신에 좋다는 건 다 가져다 주셨어요. 오죽 간절하셨으면 그러실까 싶어 저도 이해하고 다 따라드렸어요. 그런데 말끝마다 그거 비싼 거다. 더 이상 우리 집 돈 축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은근하게 붙이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꼭 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인 양 남편에겐 별 말씀 안 하시면서요. 그렇게 임신이 안 되면 산부인과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면 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당시 저희 회사가 정말 바빴습니다. 대표님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셨고 새 프로젝트를 동시에 몇 개나 진행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인력이 늘어나야 하는데 설상가상 오래 일했던 직원들이 둘이나 건강상 퇴사하며 일거리가 더 몰렸던 거죠. 대표님은 정말 미안하다.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니 조그만 고생해달라 하며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셨는데요. 대표님이 좋은 분인 걸 아니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최선과 별개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갈 엄두도 못 내고 있던 건데 시댁에서까지 저러니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여보, 나 딱 회사 일 좀 한가해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어머님한테 좀 참아주시라고 당신이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나도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깟 회사 일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집안 대를 잇는 거다 하시면서 들을 생각도 안 하셔. 그래도 어머님 마음은 알겠으니까 하라는 건 다 했는데 이젠 나도 너무 지쳐. 미안해. 근데 난 우리 부모님 못 이겨. 당신이 그냥 좀 더 노력해 봐. 지금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와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뭘 더 노력해 보라는 거야?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만 볼 수 있었죠. 그래도 제게 미안해서인지 남편은 제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은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단점이 있는 법이다 생각하며 남편과 무던하게 살았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 드디어 제 회사 일이 좀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쯤부터 시모가 갑자기 제게 임신 닥달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평소엔 아침마다 제게 전화해 보약 챙겨 먹었냐, 전화를 일부러 피하면 문자로라도 보약 꼭 챙겨 먹어라. 어제 무슨 꿈 꿨냐 물으시던 분이 한 2주 정도 통 연락이 없으시더군요. 한 번은 남편에게 뭘 좀 전해주러 갔다가 식당에서 시모도 만났는데 그때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하셨죠. 아직 소식 없지? 그냥 앤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렴. 갑자기 무슨 신경의 변화인가 싶더군요. 그래도 뭐 제가 편해졌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저 친구분이나 누군가 심경의 변화가 올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전 갑자기 변한 시모의 태도와는 별개로 여전히 아이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한결 여유로워졌으니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전엔 그렇게 아이아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반응이 영 시큰둥하더군요. 검사? 어, 왜? 검사 받기 싫어? 원래 나 회사 여유 생기면 바로 받아보자고 서로 얘기했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 가게가 너무 바쁘단 말이야. 예약 손님도 많고. 그래서 좀 힘들어서. 시간을 언제 내나 싶었던 거지 뭐. 검사 받자. 받으면 되지. 뭐야, 나만 간절한 건가 싶어 좀 서운하기도 했네요. 하지만 저도 바쁠 땐 정신 없었으니 이해하기로 했어요. 당시 남편은 정말 식당이 바쁜 건지 출근도 이르고 퇴근도 늦어졌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돕겠다고 가봤을 텐데 그동안 저도 너무 바빴으니 직접 도우러 가지 못했었죠. 그렇게 우린 지인이 좋다고 말해준 서울의 큰 난임 전문 병원에서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긴 했지만 거긴 남편은 따로 비뇨기과 가야 했기에 한 병원에서 부부가 함께 진료부터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서울병원이 더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검사를 받고 며칠 뒤 저는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직접 내원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직접 오셔서 결과랑 설명을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싶어 전 며칠 뒤로 내원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문제일까? 불임 같은 큰 문제는 아니겠지 하며 불안해했는데요. 그런 반면 남편은 천하태평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불안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코를 후벼파며 이러는 거예요. 난 아무 문제 없을걸? 당신 문제 같은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 어, 그게 사실 난 전에 다른 데서 검사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 당신 몰래. 혹시 내가 문제일까 싶어서. 근데 그럼 남자로서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혼자 몰래 받아본 거야. 뭐라고?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당신 쪽은 문제 없다고 했다며? 그럼 그 결과라도 말을 해줬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온 듯 당황하며 대답했죠. 그냥 우리가 단지 운이 없어서 애가 안 생긴 건지도 모르잖아. 나처럼 당신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그랬어.
괜히 내가 먼저 말 꺼냈다가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까 봐. 당신도 속상해할 거고 우리 부모님도 더 당신을 닥달하셨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번엔 병원에서 다시 오라고 했다니 결국은 당신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 그럼 병원에서 같이 검사 받기 전에라도 말했어야지. 괜히 돈만 썼잖아. 그거야 뭐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타이밍을 놓쳤던 거야. 미안해. 참 황당했습니다. 그제야 왜 남편이 검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서운했고 황당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죠. 역시 내 문제가 맞았구나 싶어서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남편은 나름대로 절 배려해준 것도 같아 그땐 고마운 마음도 내심 들었습니다. 결국 전 혼자 검사 결과 들으러 병원에 다녀왔어요. 저는 병원에서 나와 우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휴대폰 너머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곤 대화 소리도 들리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말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남편은 웬 여자를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귀여워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지영이 넌 왜 그렇게 질투가 많아? 내가 질투 안 하면 재미없잖아. 오빠도 좋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지영이 넌 삐질 때가 제일 귀여워. 너만 보면 웃음이 난다, 웃음이 나. 진짜? 진짜 나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오빠 마누라 볼 땐 어떤데? 아, 어떻게 뭘 어때? 아무 생각 없지. 아우, 배고프다. 우리 뭐 좀 먹자. 그 뒤론 잠시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길래 전 우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전화를 잘못 받은 것 같았기에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 말이죠.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남편은 그날 식당에 출근한다고 했는데 식당 직원이랑 한 대화라고 해도 너무 불순하지 않나요? 불길한 예감이 절 삽시간에 휘감더라고요. 저는 우선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직전에 제가 전화를 걸었다는 건 모르는 눈치였죠. 여보, 병원에서 뭐래? 역시 당신 문제가 맞대지? 그렇지 뭐. 근데 당신 어디야? 일하고 있어? 내가 식당으로 갈까? 어? 아니, 오늘 예약이 2개나 취소됐다길래 좀 쉬고 싶어서 오랜만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 PC방도 좀 가고 혼자 커피도 한 잔 먹고 하려고. 지금 카페야. 그래? 혼자 있단 말이지? 알겠어. 그럼 이따 집에서 봐. 분명 누군가 대화하는 걸 똑똑히 들었는데 남편은 혼자 있다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전 우선은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집에 오는 내내 아무리 곱씹어도 역시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긴 시간을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과거 남편의 행동들까지 전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우선 남편의 말이나 태도가 다시 생각해보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절 위해서였다고 해도 지금껏 자신이 먼저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같이 검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 제게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던 남편의 동공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더라도 정말 먼저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면 왜 그걸 굳이 거짓말을 했는지 그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동안 식당 때문에 바빠서 출퇴근 시간이 일러지거나 늦어진 게 맞긴 맞는 걸까?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그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또 남편은 지방 분점을 내는 일로 출장을 간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처음엔 제 일만으로도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 어디 지역에 분점을 내게 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어, 그거 결국 무산됐어. 그동안 출장 다니면서 노력한 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남편은 대충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땐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도 없었고 그럴 때도 있는 거지 하고 넘겼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수상쩍게 느껴졌죠. 아직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싶더군요. 그래서 전 다음날 전날 새벽 내내 인터넷을 뒤져서 찾았던 한 흥신소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돈으로 모든 걸 알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흥신소 직원에게 결과물을 받아본 전 기가 차서 쌍욕을 중얼거렸죠. 이런 쌍스런 집안 같으니라고. 역시나 남편은 약 10달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또 가게 손님을 꼬셔서 만난 거더라고요. 상가녀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이 인간이 일을 하러 다니는 건지 여자를 꼬시려 출근하는 건지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놈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결혼까지 한 제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그 상간년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당신 임신 7주로 상간년이 임신한 걸 확인하자마자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년은 그때 당시 남편이 구해준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편하게 벌써부터 태교에 전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앞뒤가 아주 딱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녀는 임신 4주차쯤 임신을 확인한 모양이었는데 상간녀가 임신을 했으니 남편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역시나 남편은 비뇨기과에 간 적도 없었고 출장이니 식당이 바쁘다니 했던 것도 전부 상간녀를 만나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사모님 시부모 되는 사람들도 전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맨날 임신 타령하던 사모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임신 얘기를 뚝 끊었었다고 했죠? 시기를 보니까 이 상간녀가 사모님 남편한테 임신 사실을 말해줬을 때랑 거의 일치하네요. 심지어 시부모도 한통속이었어요. 그래서 시모는 갑자기 아이 얘기를 뚝 끊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 이런 콩가루 같은 집구석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 남편은 다음날 시댁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전 우선 태연한 척 물었죠. 내일 어머님 생신인데 왜 당신 혼자 가? 나랑 같이 가야지. 아이, 그냥 밥만 한 끼 먹고 올 건데 뭐하러. 당신 요즘 좀 한가해졌다고 해도 아직 맨날 피곤하잖아. 그리고 내가 당신 문제였다고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당신 괜히 갔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들어.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남편은 절 위하는 척했지만 웃기는 소리였어요. 전 이미 흥신소 직원이 녹음해온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 녹음을 듣고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 대신 임신한 상간녀를 데려가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 했던 거죠. 시부모는 상간녀의 존재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아마 저와 그 여자 중 누가 먼저 임신을 하나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곤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부턴 저를 버려버리고 시모의 생일에 새 며느리를 받아들이려 집으로 초대까지 했던 거죠. 저는 다음날 모른 척 남편을 먼저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쯤 저도 시댁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시댁에 등장하자 남편과 상간녀는 굉장히 놀라는 눈치였어요. 여, 여보. 하지만 제게 문을 열어준 시모와 뒤에 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던 시부는 꽤나 차분해 보이더군요. 시모는 기왕 이렇게 된 거 편하게 제게 다 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죠. 저는 그런 시모를 잠시 빤히 바라보다 그 뒤에 있던 남편에게 먼저 말했어요. 혼자 간다더니 나 말고 당신한테 다른 그림자가 붙어서 같이 왔네? 여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입 아프게 설명할 거 없어. 나도 이미 다 알고 왔거든. 당신 그동안 저 여자랑 바람 피웠잖아. 야, 너 벌써 임신 7주 차라며? 내가 있지? 얼마나 막대 먹은 여자길래 유부남을 꼬여내서 임신까지 했나? 직접 그 얼굴 좀 보고 싶더라. 그래서 일부러 오늘 여기 온 거야.
얼굴에나 드런 여자예요 하고 딱 써있네. 정말 생긴 대로 논다. 제 말에 상간녀는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래봤자 뭘 잘했다고 대꾸를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상간녀 대신 제게 입을 연 건 시모였어요. 그만하거라. 시작이야 잘못됐다지만 어쨌든 우리 집안 손주를 임신한 앤데 네가 뭔데 함부로 굴어? 솔직히 네가 얼른 임신만 했었어도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났겠니? 그리고 다 들었다. 너한테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주제에 꼴에 본처라고 이렇게 와서 난리치는 거니? 애를 낳아야 본처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위자료 많이 받고 갈라서라. 우린 집안 대를 이어야 돼. 그래 아가. 미안하게 됐지만 어쩌겠니. 우선 집안 대는 이어야 하지 않니. 그래. 당시 우리 부모님 말씀 들었지? 안 그래도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잘 됐네. 다 알고 왔다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어차피 애도 못 낳는 당시랑은 미래가 없어. 시부도 남편도 시모의 말을 거들더군요.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편인 것 같자 상간년 이젠 뻔뻔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들을 향해 가짠타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곤 제일 주도적으로 절 비난한 시모를 향해 입을 열었죠. 후회하실 텐데. 뭘 후회해? 됐고요. 위자료 얼마나 주실 건데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도 정신적 위자료로 1년에 1억씩, 최소 3, 4억은 받아야 되겠는데요? 뭐, 3, 4억? 아니, 아버님도 또 선거 나가고 하셔야 할 텐데, 이런 가정사를 알면 누가 아버님을 또 뽑아줄까요? 뭐? 너 지금 우리 겁박하니?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누가 애 못 낳는다고 집에서 며느리를 쫓아내요? 그리고 그게 다 저 때문일까요? 다 너 때문이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우리 새 며느리가 이렇게 임신한 거 보면 모르니? 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던가요? 아무튼요. 저는 최소 3억 안 주면 이혼 안 할 거예요. 제가 안 한다는데 유책 배우자인 저 인간 쪽에서 뭐 어쩔 도리가 있겠어요? 그럼 저 여자 혼인신고도 못하고 평생 상간녀로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저 이 집안에 대한 소문도 쫙 낼 거예요. 그럼 아버님도 평생 손가락질 받게 될 거고 어머님이랑 저 인간은 어디 망신스러워서 식당에 얼굴이나 내밀겠어요? 전요. 지난 4년이란 시간이 억울해서라도 그만큼은 꼭 받아내야겠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위자료 3억을 요구했습니다. 시모야 그렇다 쳐도 시부 입장에선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시부는 시모를 향해 그냥 들어주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남편도 뒤에서 어머니 그까짓 거 돈 줘버려요. 애가 먼저 줘. 하고 소리쳤고요. 결국 시모는 제게 썩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유 선심 썼다. 우리 가게 벌이가 얼만데 그깟 3억 그냥 주고 말지. 그거 먹고 떨어지거라. 네. 감사하게 먹고 떨어질게요. 말 바꾸면 아시죠? 바로 아버님에 대한 기사부터 나갈 겁니다. 아참, 그리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인생은 원래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법이에요. 제 말 꼭 새겨 들으세요. 의리 없는 정치인 아저씨, 뻔뻔한 구닥다리 아줌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둘. 니들은 평생 헤어지지 마라. 알았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니까. 그렇게 그 집을 나온 전 바로 용달을 불러 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재산 분할을 받는다고 해도 그 집은 시부모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 남편에게 돌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당연히 저희 가족들은 기가 막힌 그동안의 일을 듣고 펄쩍 뛰었어요. 뭐 그런 몰상식한 집안이 다 있어? 내 당장 가서 그냥. 아빠도 오빠 동생들도 당장 가서 다 뒤집어 엎겠다고 난리였어요. 저는 그런 가족들을 말렸죠.
소란 안 피우는 조건으로 3억 받기로 했으니까 다들 진정해. 아빠도 진정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앞으로도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 제 말에 다들 어리둥절해 하더니 이내 제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리더군요. 그렇게 전 이대로 이 억울한 일을 끝낼 생각 없이 이미 다음을 계획하고 있었죠. 우선 전 시부모에게 위자료 3억을 받고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할 때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던 1억도 전부 받아서 부모님께 돌려드렸고요. 그래도 마지막엔 시부는 채통을 지키고 정중히 다시 사과했었는데요. 그래봤자 혹시라도 자기 이미지 나빠질까봐 했던 정치인으로서의 가식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시간이 흘러 친정에서 살던 전 드디어 건너 건너 상간녀가 아이를, 그것도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쪽 집안 소식이 좀 들리긴 했었는데요. 상간녀는 그동안 시댁에서 엄청난 귀빈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더군요. 시부모는 가난했던 상간녀 친정에 집도 사주고 상간녀에겐 외제차며 명품이며 아주 백화점을 통째로 갖다 바칠 기세였다고 하더군요. 또 시누인 시모의 갈비집에서 벌써부터 안주인 행세도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놈도 멍청하긴. 언니랑 그놈이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언니가 위자료 받고 입을 닫았다고 해도 그것부터가 그놈이 외도로 이혼하고 그 여자를 들어 앉혔다는 걸 소문내는 꼴인데 왜 그걸 모를까? 거기 사람들이 언니 얼굴 다 아는데 언니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여자가 임신해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모르겠어? 그렇게 머리가 있는 인간이었으면 바람을 피웠겠니? 그것도 그런 한심한 여자랑? 저는 형제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제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라더니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상간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모와 시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거기엔 상간녀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전 남편도 웬일로 와 있더라고요. 시모는 흥하고 콧방귀를 끼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대체 뭐하러 왔니? 왜? 다시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애원이라도 하려고? 꿈 깨라 얘. 우리 며느리 이번에 아들 낳았어. 네 자리는 없다 이거야. 누가 이딴 집 며느리 자리 욕심내기라도 할까 봐서요? 아무튼 손주 본 거 축하드려요. 이게 축하할 일인지 아닌진 모르겠지만요. 자요. 제 손주 탄생 기념 선물이요. 당신도 와서 봐. 내 선물이야. 저는 씩 웃으며 시모에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그걸 받아든 시모와 뒤에서 함께 제가 건네준 것을 들여다본 시부와 전 남편은 이내 경악하고 말았어요. 이건 많이 놀라셨어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예전에 검사받았던 결과지인데요. 저 인간 씨 없는 수박이에요. 무정자증이요. 제가 시부모에게 내민 건 바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사실 이혼 전 난임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에는요, 제가 아닌 전 남편의 문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놈이 바로 무정자증이었던 거죠. 의사는 당황한 제게 남편이 검사를 먼저 받았었다는 비뇨기과에서 오진을 했거나 검사 오류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며 혹시 모르니 재검사를 받아봐도 좋다고 말했었죠. 검사 결과를 듣고 너무 황당했는데요. 그 직후 전 남편과의 통화로 의심까지 생겨 전 그때 다시 곰곰이 과거를 되짚어보고 남편을 제대로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뭔가 확실히 있다고요. 또 전 검사 결과를 듣고 집에 온 날 집에서 남편을 떠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보, 비뇨기과에서 당신 검사 받았을 때 받은 검사 결과지 같은 거 없어? 어?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병원에 직접 가서 들었지. 문제 없다고. 그래? 그럼 그 병원 어딘지 혹시 알 수 있을까? 거기를? 그건 왜? 거기 없어졌어.
얼마 전에 퇴원했어. 거기 의사가 무슨 병에 걸렸다나. 그래? 아니,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내 친구가 자기 남편도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비뇨기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 검사 받은데 알려주려고 했지. 검사 결과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거야. 근데 당신 뭐 죄 지었어?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저는 우선 전 남편이 정말 검사를 받아본 것이 맞나, 그것부터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였어요. 전 남편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게 확실했어요. 검사 결과지는 없을 수 있다 치더라도 무슨 병원이 갑자기 폐원을 했답니까? 설사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당황에 맞지 않던 전 남편의 반응만으로도 확신을 가지긴 충분했었죠. 그 뒤 전 남편의 발언까지 제대로 확인한 뒤 저는 제대로 빅엿을 먹여주고 싶어 이때껏 그 엄청난 진실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 결과지를 두 번, 세 번 눈을 씻고 확인한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 말도 안 돼. 그럼 걔가 어떻게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러게요. 그땐 제가 깜빡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요? 아, 맞다. 그 여자 술집 여자 출신이래요. 과거가 참 문란하더라고요. 그 여자 저 인간 만날 때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세 명씩이나요. 여기 증거 한번 봐보세요. 아마 그쪽들 아들 하나 잘 물어서 팔자 고치려고 남의 애를 이 집안 손주인 척 속인 것 같은데 유전자 검사 한번 제대로 해보셔야겠네요. 다음으로 저는 상간녀의 정체도 폭로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도 뒷조사 결과로 다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전 시댁과 전 남편을 물먹이고자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과거도 문란하기 짝이 없었던 상간녀는 만나던 다른 남자들 중 한 명의 아이를 임신하고 전 남편의 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그 여자도 자기 뱃속애가 누구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도 아직 유전자 검사를 몰래 해보지 않았으면 그 애가 누구인지 몰랐을 거고요. 그 여잔 전 남편이 무정자증인 걸 몰랐으니 그런 대담한 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말도 안 돼. 너, 너 지금 우리 집에 경사난 걸 보기 싫어서 서류 조작해 온 거지? 어? 그럼 다시 저 인간 검사시켜 보시던가요. 그리고 애랑 유전자 검사해보면 다 알게 되겠죠. 이럴 리가 없어. 지영이가 날 농락했을 리가 없어. 그럼 내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는 거야? 네 꼴만 우스워지겠냐? 나는 시원이 내 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들 기억하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고 내가 말했던 거요. 그러니까 잘 좀 사셨어야죠. 아유, 꼬순내야. 콩가루 집안이어서 그런지 꼬순내가 아주 진동을 하네. 그럼 전 갑니다. 전 완전히 넋이 나가 바닥에 주저앉은 그들을 조롱한 뒤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그 집에선 유전자 검사를 바로 진행한 모양이더군요. 검사 결과는 역시나 불일치였죠. 상간녀의 자식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를 직접 받아본 시부는 결과지를 들고 바로 시모의 식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시의원 체면이고 뭐고 시부는 남편과 시모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뻐꾸기 같은 기집을 데려와서 우리 집안을 망신시켜. 그 애 네 애 아니라더라. 하긴 무정자증인 놈이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었겠어. 내가 씨 없는 수박을 낳았다. 아니지, 당신이 낳았잖아. 애초에 애를 왜 저따 몸으로 낳아놓은 거야. 괜히 엄한 원래 며느리만 애 못 낳는다고 쫓아내고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당신도 같이 동조해놓고. 아이고야, 세상에 무슨 그런 무서운 기집애가 다 있어. 내가 아주 당장 그 기집애 머리털부터 다 뽑아놔야겠다. 아이고 망신이야. 아버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그 사람 데려왔을 땐 다들 잘했다고 그러셨으면서. 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서로를 탓하고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더군요. 그날 거기엔 우연히 저희 집 셋째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으로 그 친구의 큰아버지가 그 식당을 예약해서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 동생에게 그날 완전 난리가 났었다며 말을 전해준 덕에 저는 생생하게 그들의 통쾌한 몰락을 전해드릴 수 있었죠. 시모는 당장 상간녀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며 달려나가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쌤통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좁다면 좁은 곳이었기에 그 뒤 그 집안에 대한 소문은 일파만파 퍼졌어요. 시부가 돈을 써서 기사화되는 것은 맞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도 족족 내린 모양인데 그래도 그 집안의 실체에 대해 적어도 이 지역 사람들은 알 사람은 다 알게 된 거죠. 저에게 돈까지 줘서 입막음을 해놓고 자기들 손으로 집안 망신을 다 시킨 셈이었어요. 당연히 상간녀는 울며 불며 싹싹 빌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간녀에게 뜯겼던 돈을 벌려면 요즘 경기도 어렵다던데 전 남편도 시부모도 고생 좀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 남편은 너무 분했는지 한 번은 제 직장 앞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늦게 해줬냐며 말입니다. 하지만 전 그런 그놈을 비웃으며 비아냥댔어요. 미안한데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건 다 그쪽들이에요. 그래서 그쪽들도 제대로 한번 당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어때? 속이 좀 뒤집어지셨어요, 쓰레기씨? 내가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숨긴 것처럼 나도 그냥 뭐 하나 숨긴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지. 부디 너도 네 부모도 이번 일로 인생에 큰 교훈 하나 얻길 바란다. 지금 사람 놀려? 어? 왜? 여기서 나 어떻게 회복이라도 하게? 후회할 텐데. 네 아버지 소문 안 그래도 엉망으로 났을 텐데. 네 아버지 정치 인생 더 망치고 싶으면 어디 한번 난리 쳐봐. 내가 당신 여기 시의원 아들이라고 시의원 아들이 사람 잡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버릴 테니까. 전 남편은 아주 질린다는 표정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뒤론 다시 절 찾아올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렇게 그 집안은 여자 하나로 인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듣기론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도 걸어 박터지게 소송 싸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야 벌써 났는지 아직도 진행 중인진 제 알 바 아니었지만요. 저는 시부모의 소식은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시모의 갈빗집은 소문이 안 좋게 났다고 해도 망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큰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좁은 지역 사회다 보니 손님이 줄은 건 사실이고 시모도 망신스러웠는지 그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얼굴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만은 이제와 다른 직장을 구하긴 싫었는지 뻔뻔하게 카운터에 얼굴을 붙박이고 있다는데 정말 대단한 낯짝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다른 손님을 제주 좋게 꼬시고 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리 없는 인간이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사겠냐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부는 돈으로 자신에 대한 소문을 많이 지우긴 했지만 아마 다음 지방선거 땐 당선은 어렵지 싶네요. 그렇게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국민과의 의리는 지키며 살까 싶어 저는 시부의 정치 생명이 그리 길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의 아픔을 딛고 지금 전 저를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야 자존감도 좀 깎이고 힘들기도 했는데요. 우리 천사 같은 새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딴 집안 더 늦기 전에 걸러낼 수 있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가씨. 그놈이 무정자증이 아니었으면 그 한심하고 추한 본성을 더 늦게 알게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게 아니라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런 새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전 세상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과 이곳저곳 놀러도 다니며 아주 즐겁게 말입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은 은행에 잘 저금해 놓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그중 일부를 기부도 했었습니다. 운이 좋게 생긴 돈을
저도 누군가에게 행운으로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또 착하게 살면 앞으로 이 세상이 하늘이 제게 계속 친절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조금 가지고서요. 아직 제 동생들은 결혼 예정이 없는데요. 저의 일로 인해 부모님은 동생들에게 굳이 결혼을 강요하고 있진 않으십니다. 괜히 불안하신 거겠죠. 동생들도 결혼했다가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서요. 저 자신은 괜찮지만 자식으로선 저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걱정을 끼쳐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당분간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더더욱 효도하는 데 신경을 쓰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잘하며 세상을 착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 제 앞날에도 큰 행복이 찾아와 주겠죠? 전 그렇게 믿으려고요. 여러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아시죠? 세상은 뭐든 내가 한 일은 곱절로 돌려주는 법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선 기왕 남의 눈에 눈물을 내려면 슬픔과 분노가 아닌 기쁨과 감동이 담긴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게 득이 되는 일이라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을, 그건 자신에게 결국 득이 아닌 독이 되는 일이라는 말을 사연을 마치며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